이 만년필 어디서 냈습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고서적상 주인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빠 유품이에요. 1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태민이요. 왜요? 그 순간 주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박태민,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주인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10여 년 전 기사가 있었어요. 대한출판 회장 아들 행방불명. 대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밤 11시 대학로 뒷골목 식당에서 20살 서연이가 기름때 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서연은 숨을 참으며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일을 끝내야 내일 아침 편의점에 출근할 수 있었거든요. 서연의 하루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출근해요. 6시간 동안 카운터를 보고 계산을 하고 물건을 정리했죠. 점심때쯤 되면 학원 청소 일을 하러 갔습니다. 교실 바닥을 쓸고 칠판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청소했어요. 저녁이 되면 이 식당으로 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3개의 알바를 돌려야 겨우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빠듯했습니다. 원룸 월세가 석 달째 밀려 있었거든요. 집주인 아저씨가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방을 빼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달랐거든요. 서연의 아빠 박태민은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태민 서점.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서점은 크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아빠는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오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책을 추천해줬죠. 이 책은 당신 마음을 위로해 줄 거예요. 이 시집은 요즘 당신 상황에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아빠의 추천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서도 태민 서점을 찾아왔어요. 서연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서점으로 갔습니다. 카운터 옆 작은 책상이 서연의 자리였어요. 거기 앉아서 숙제를 하면 아빠가 틈틈이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열심히 하네. 잠깐 쉬어. 아빠가 따뜻한 차 끓여줄게. 아빠가 끓여준 대추차는 달콤했고 입에 넣으면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전 가을, 그날 저녁 아빠는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강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흉기를 든 강도가 돈을 요구했고 아빠가 저항하다가 변을 당한 거였죠.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뛰어갔을 때 아빠는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이 아빠 얼굴을 덮고 있었죠. 서연이 천을 걷어내자 아빠의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어요. 아빠, 일어나, 제발 일어나. 서연은 아빠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아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서점은 2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아빠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을 갚느라 책들을 전부 팔아야 했습니다. 엄마 강미라는 그때부터 자리에 누웠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해도 딱히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마음의 병입니다. 살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몸도 따라 무너지는 법이에요. 의사의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해서 둘을 했고, 둘로도 모자라서 셋을 띄웠어요. 밤에는 2~3시간 자면 다행이었고, 밥은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눈 밑에는 시퍼런 그늘이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엄마만 나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3달쯤 전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서연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 탈 돈도 없어서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엄마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어요.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기계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유리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서연을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서연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옆에 섰을 때 엄마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서연의 손을 잡으려는 듯 깡마른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서연이 얼른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손이었어요. 엄마, 나야. 서연이야. 엄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서연은 귀를 바짝 가져갔어요. 만년필, 응. 엄마 뭐라고? 만년필, 아빠 만년필 지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어요.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한 줄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장례는 혼자 치렀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친척이라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아빠 쪽 가족은 원래 없다고 들었거든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조문객 예상 인원이 어떻게 되세요? 모르겠어요. 연락하실 분은요? 없어요. 사흘 동안 빈소를 지켰는데 찾아온 사람은 5~6명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서점 단골이었던 할머니 한 분,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 그리고 대학 때 친했던 친구 둘, 그게 전부였어요. 발인 날 밤 텅 빈 빈소에서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꾸 새어나왔어요. 왜 나만 남겨두고 가? 어떡하라고? 영정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나니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장례비 밀린 병원비석, 발치 월세. 서연은 숫자를 보다가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알바를 10개를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 씨, 미안하지만 이번 주까지 월세 해결 안 되면 방 빼야 해요. 나도 사정이 있어서. 서연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낡은 선풍기, 작은 텔레비전, 옷가지들 다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였습니다. 그때 시선이 서랍장 위에 멈췄어요. 검은 가죽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만년필 지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장.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펜촉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뚜껑을 열면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아빠가 늘 품에 넣고 다니던 만년필이었어요. 서연은 어릴 때 아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이 만년필 진짜 예쁘다. 어디서 났어?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온 거래.
할아버지가 누구야? 나 본 적 없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서연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빠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건 지키라고 하셨대. 이유는 아빠도 잘 몰라. 근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뭐가 있는데 모르지. 하지만 아빠는 이 만년필로 너한테 줄 편지를 쓸 거야. 나중에 서연이 결혼하면 물려줄게. 그때까지 아빠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서연은 만년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박인호에서 박태민에게 진리는 영원하다. 어릴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은 만년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못 팔아. 아빠의 마지막 흔적인데 엄마도 지키라고 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다음 날 집주인 아저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미안한데. 진짜 더는 못 기다려. 이번 주 안에 해결 안 되면 짐 빼야 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어요. 선풍기는 고장났고 텔레비전은 너무 낡아서 받아줄 곳도 없을 거였습니다. 결국 시선은 다시 그 케이스로 향했어요. 서연은 케이스를 열고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빠, 엄마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만년필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대학로에서 조금 떨어진 고서적상이었어요. 오래된 물건을 취급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 만년필이 얼마라도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2층 구석에 이상훈 고서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글씨가 반쯤 발해서 읽기 어려웠어요. 서연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머니 속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다가 꺼내서 들여다보았어요. 아빠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고 얼마인지만 물어보자. 안 팔아도 되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서연은 문을 밀었습니다. 가게 안은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사이로 좁은 통로가 나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상훈. 안경을 쓴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어요. 어서 오세요. 이상훈이 고개를 들어 손님을 확인하곤 살짝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여자였거든요. 대학생 같아 보이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뭘 가져오셨어요? 이상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책을 다룬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있었어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금장 만년필이 나타났어요. 이거요, 얼마나 될까요? 이상훈은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확대경을 꺼내 들었어요. 만년필 몸통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나는 어딘가 익숙한 문양이었어요. 이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만년필을 뒤집었어요. 뚜껑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인호에서 박태민에게 진리는 영원하다. 이상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여기에? 이상훈은 이 만년필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대한출판그룹 회장 집에서 비서로 일할 때 봤거든요. 회장님이 아끼고 아끼던 갑오,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만년필, 선대 회장님이 현 회장님에게 주셨고 회장님은 아들 태민 도련님에게 주셨죠. 그 만년필이 왜 이 낡은 고서적상에, 그것도 이렇게 젊은 여자 손에. 따님, 이 만년필 어디서 나셨어요? 이상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움찔했어요. 아빠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건데
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박태민이요. 왜요? 이상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태민, 태민 도련님.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저씨, 저희 아빠 아세요? 이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태민 도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럼 이 아이는 설마 도련님의 딸, 그럼 회장님의 손녀. 이상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절대 가지 마요. 그리고 허둥지둥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장 한지우의 번호, 퇴직할 때 비상 연락으로 받아둔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한 실장님, 저 이상훈입니다. 예전에 회장님 댁에서 비서로 일했던, 이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이시죠? 급해요. 지금 당장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할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상훈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만년필이요. 회장님이 태민 도련님께 주신 그 만년필 지금 제 가게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젊은 여자애가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박태민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셨대요. 한 실장님, 여보세요. 지금 바로 갑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 아이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상훈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시 가게로 나갔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저 만년필 못 파는 건가요?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이상훈은 가게 안을 서성했습니다. 만년필을 보고 서연을 보고 또 만년필을 보고 닮았어. 태민 도련님을 닮았어. 눈매 코 입술 라인. 볼수록 태민 도련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40여 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거 뭐예요? 좁은 골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셀 수가 없었어요. 29대의 세단이 골목을 완전히 메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저게 뭐야? 영화 촬영이야. 아니, 저 차 번호판 봐. 대한출판이래. 회장차가 왜 여기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퍼졌습니다. 선두 차량에서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어요. 검은 양복에 이어폰을 꽂은 사람들이 재빠르게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비서실장 한지우가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0대 중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손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의 눈빛. 박인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고서적상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가게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상훈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상훈아, 그 만년필 어디 있어? 이상훈이 카운터에 놓인 만년필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확인하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거야. 이게 맞아. 회장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자, 낡은 점퍼에 운동화, 눈 밑에 그늘하지만 그 얼굴, 눈매, 코, 입술, 태민과 똑같았어요. 회장의 무릎이 꺾이듯 했습니다. 경호원이 재빨리 부축했지만 회장은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내가 태민이 딸이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세요? 회장의 입에서 떨리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태민이 아버지다. 내 할아버지야. 서연은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분명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친척이 없어. 저랑 엄마만 우리 셋이 전부야. 거짓말. 아빠한테 가족은 없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만년필을 꼭 쥔 채 말했어요. 태민이가 그렇게 말했겠지. 나를 지우고 싶었을 테니까. 무슨 소리예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여 년 전 일이야. 태민이는 내 외아들이었어. 총명하고 따뜻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태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던 때를 기억해. 처음 자전거 타는 걸 뒤에서 잡아주던 날도, 중학교 졸업식 때 상장을 한 아름받아온 아들의 얼굴도. 태민이는 내 희망이자 전부였어. 대한출판의 후계자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이었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모든 게 어긋났어. 태민이가 27살 되던 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했거든. 난 처음엔 기뻤어. 아들이 장가를 간다니. 손자도 볼 수 있겠다 싶었지. 그런데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내 얼굴이 굳어졌어. 볼품없는 옷차림. 내세울 집안도 없고 학벌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거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회장의 목소리가 쉬어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랑은 안 된다. 대한출판 후계자가 어디 아무 여자랑 결혼하냐. 집안에 누가 될 일이야. 하지만 태민이는 물러서지 않았어.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뭐, 감히 아비한테 대드느냐.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태민이가 처음으로 내게 반항한 순간이었어. 평생 말 잘 듣던 아들이었는데 난 분노했지. 그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어. 내 사촌 동생 박성준이야.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준이는 나보다 16살 어린 동생이었어. 같은 할아버지. 다른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 난 이 동생을 끔찍이 아꼈어. 부모 없이 컸다는 이유로 늘 챙겨줬고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도 맡겼거든. 하지만 성준이의 속내는 달랐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탐났던 거야. 회장 자리 재산명에 내게 아들이 있으니. 자기한테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성준이는 늘 불만스러워했지.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태민이와 내가 싸우는 틈을 타 성준이는 내 귀에 독을 넣었어. 형님. 태민이가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그 여자 집안에 큰 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성준이가 내민 건 가짜 서류였어. 조작한 송금 내역 거짓 증언. 전부 성준이가 꾸며낸 것이었지. 하지만 난 믿었어. 분노가 하늘을 찔렀거든. 당장 나가. 내년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난 태민이를 집에서 쫓아냈어. 태민이는 딱 한마디만 했지.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어. 태민이가 나갈 때 가져간 건 딱 하나. 이 금장 만년필이었어. 회장이 손에 쥔 만년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출판에서 대대로 장남에게 물려주는 만년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줬고 나는 태민이에게 줬지. 이 만년필은 우리 집안의 혼이야. 이걸 가진 사람이 진짜 후계자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어. 태민이는 재산도 지위도 다 버렸지만 만년필만은 가져갔어. 그 뒤로 태민이는 연락이 끊겼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사람을 풀어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었어. 이름을 바꾸고 어딘가로 숨어버린 거였지. 10여 년 그 긴 세월 동안 난 하루도 아들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 화가 나서 쫓아냈는데 시간이 지나니 후회가 밀려왔거든. 내가 왜 그랬을까? 태민이 말을 들어봤어야 했는데.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성준이가 올린 보고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동생이 조카를 모함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태민이가 사라진 뒤였어. 어디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 한지우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따님 죄송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 혈연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어요. 이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도 되는 걸까? 혹시 사기꾼들은 아닐까? 하지만 만년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만년필은 분명 아빠 거였어요. 그리고 이 노인도 만년필에 대해 알고 있었죠. 알았어요. 검사 받을게요. 일행은 대형 병원 VIP 검진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체열은 금방 끝났어요. 결과는 몇 시간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회장은 서연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태민이는 아빠는 뭘 하며 살았니? 서점하셨어요. 동네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났었어요. 서점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이가 책을 좋아했지. 어릴 때 서재에서 밤새 책 읽다가 혼나던 게 생각나는구나.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년쯤 전에요. 강도 사고로. 강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범인은 잡았어. 아니요. 아직도 못 잡았어요.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성큼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 박성준 회장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병원이라니. 성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을 보다가 서연에게 시선이 멈췄어요. 이 애는 또 누구입니까? 태민이 딸이야. 회장의 대답에 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태민이의 딸, 내 손녀야. 성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사기꾼 아니에요. 그냥 만년필 팔러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년필, 그 만년필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조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그만해. 지금 DNA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결과 나오면 알게 될 거다. 성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에게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대기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내 동생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은 느꼈어요. 저 남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경계심과 저기가 가득했거든요. 몇 시간 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회장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조부와 손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회장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민아, 내 딸을 찾았다. 10여 년 만에 서연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숨긴 가족이 있었다는 것,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믿기 어려웠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DNA 검사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어요. 대문만 해도 보통 집 두 채 길이는 됐고
철문 앞에는 경비원들이 24시간 서 있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선 서연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넓은 정원 분수대 대리석 현관, 원룸 10개도 더 들어갈 것 같은 곳, 영화에서나 보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라고요? 그래, 내 방은 2층이야. 가서 보렴. 방은 서연의 원룸보다 3배는 넓었습니다. 큰 침대, 넓은 책상, 창가에 소파, 창문 너머로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서연은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빠의 만년필을 꺼냈어요. 아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만년필을 가슴에 안고 서연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회장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니?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으면 도와줄게. 뭐든 해도 돼.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와 함께한 서점이 떠올랐어요. 가게에서 숙제하던 날들 아빠가 책을 추천하던 모습, 따뜻한 차를 끓여주던 손, 글을 쓰고 싶어요. 아빠처럼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복학수속 도와줄게. 문해창작과가 좋겠구나. 네, 할아버지. 그렇게 서연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서연이 말한 것 중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빠가 1년쯤 전 강도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서연을 저택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아버지. 태민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년쯤 전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서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아빠는 그날도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을 걷고 계셨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대요.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흉기를 든 강도가 돈을 요구했고 아빠가 저항하다가 변을 당한 거였어요.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인은 도망갔고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요. CCTV도 없는 골목이었대요.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강도 사건치고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회장은 한지우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우야, 네, 회장님, 태민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한지우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경찰 기록을 입수하고 당시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한지우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태민 도련님 사건 당시 상황을 재조사했습니다. 한지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경찰 보고서에는 강도 사건으로 나와 있지만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 현장 골목에 CCTV가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골목 입구 상가 건물에는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건 당일 저녁 이 골목으로 들어간 의심스러운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보였습니다. 남자를 추적한 결과 김상호라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한지우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 밑에서 일하느냐입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성준 부회장의 측근입니다. 뭐라고?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한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10여 년 전 태민 도련님을 쫓아낸 사건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당시 횡령 증거라고 제출된 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전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금 내역은 허위였고 증인들도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피를 나눈 동생이 자신의 아들을 쫓아냈고 나중에는 죽였다. 더 조사해.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성준이가 왜 태민이를 죽여야 했는지 이유를 찾아 며칠 뒤 한지우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10여 년 전 성준 부회장이 불법 병원 투자를 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시 태민 도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우가 낡은 노트를 내밀었어요. 이건 태민 도련님이 운영하던 서점 금고에서 발견한 겁니다. 노트에는 태민의 손글씨로 빼곡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투자 내역 뇌물 수수 금액, 증거 자료들. 태민 도련님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성준 부회장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1년쯤 전 태민 도련님이 이 잔고를 공개하려 했고 성준 부회장이 그걸 막으려 했던 거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2번 죽였구나. 그 시각. 박성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젠장, 하필 지금 나타나다니. 성준에게 서연의 당장은 재앙이었어요. 10여 년 전 성준은 태민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했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만들고 가짜 잔고를 조작하고 그 결과 태민은 집에서 쫓겨났죠. 성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태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쯤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준의 정보원이 태민의 행방을 알아낸 거였어요.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서 서점을 하고 있다고. 성준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형이 태민을 찾아서 화해하면 자신의 10여 년이 물거품이 될 터였어요. 그래서 성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측근 김상호에게 지시했어요. 태민을 처리해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고 그날 밤 김상호는 태민이 서점 문을 닫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골목에 숨어서 태민이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어요. 한적한 골목에서 뒤에서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태민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DNA까지 확인된 친손녀가. 성준은 측근을 불렀어요. 저에 대해 조사해 약점을 찾아. 그리고 성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필요하면 태민이 때처럼 처리해. 하지만 성준은 몰랐어요. 회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걸. 회장은 오래전부터 성준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태민에 대한 보고가 너무 교묘했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회장은 한지우에게 지시했어요. 기자회견을 준비해. 모든 걸 밝힐 거야. 일주일 뒤 대한출판그룹 본사 대강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옆에 세웠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10여 년 전 집을 나간 제 아들 태민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이 아이가 제 손녀 서연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서연을 대한출판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당혹감이 번졌어요. 그때 강당 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박성준이 뛰어들어왔어요.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성준이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애를 후계자로 임명한다고요? 제 정신입니까? 회장이 냉정하게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지우에게 눈짓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조작된 횡령 서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10여 년 전 제 아들 태민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그 증거가 전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크린에 감정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서류 위조 증인 매수, 허위 송금 내역,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전 제 아들 태민이 강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범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스크린에 골목 입구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그 범인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스크린에 김상호의 신분증 사진이 떠올랐어요. 김상호. 이 사람은 박성준 부회장의 측근입니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성준을 돌아보았어요.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전 태민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스크린에 낡은 노트가 나타났습니다. 태민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제 아들 태민은 박성준의 불법 병원 투자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이 증거가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명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박성준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성준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형님, 날 믿어. 형님, 성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에 끌려나가는 성준의 뒷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단상 위에서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주머니에서 아빠의 만년필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맞죠? 범인 잡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회장과 서연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서재로 갔어요. 회장이 책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첫 장에는 어린 태민이 있었습니다. 5살쯤 됐을 때. 회장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아빠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장은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교복을 입고 씩씩하게 서 있는 아이. 넘기고 넘겨서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태민이 27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회사 앞에서 찍은 건데 웃음이 없었습니다. 아마 나랑 싸우기 직전에 찍은 사진일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쉬어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가 태민이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아들 말을 들어봤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서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아빠가 이 만년필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와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만년필은 내 거야, 할아버지. 대대로 물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내 아이한테 물려주렴. 서연은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빠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박성준은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회장의 저택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서연은 대학교 문예창작과에 복학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낯설었어요. 1년 넘게 알바만 하다가 다시 학생이 된 거니까. 하지만 책상에 앉아 펜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의 만년필이었어요. 서연은 이 만년필로 수업 내용을 필기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도 이렇게 책을 사랑했었지. 서연은 매일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시를 썼습니다.
교수님이 서연의 시를 읽고 말했어요. 이 시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계속 쓰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이 되면 서연은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회장은 언제나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는 어땠니? 좋았어요. 할아버지, 배운 거 많아. 네, 교수님이 제 시를 칭찬해 주셨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손녀 자랑스럽구나. 저녁 식사를 마치면 두 사람은 서재로 갔어요.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사이로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과 서연은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을 읽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노을이 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이 책을 덮고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빠가 좋아하던 시인이 누군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시를 많이 읽으셨는데 윤동주였어. 태민이는 어릴 때부터 윤동주 시집을 늘 곁에 두고 읽었지. 회장이 책장에서 낡은 시집을 꺼냈습니다. 이거 태민이가 중학생 때 읽던 건데 서연이 시집을 받아들었어요. 표지가 많이 달아 있었고 페이지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시집을 펼치자 여백의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아빠의 손글씨였습니다. 서연에게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시는 서시였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회장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읽어줄까? 네, 할아버지. 회장이 시집을 받아들고 천천히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회장이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를 다 읽고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민이가 이 시를 좋아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회장이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던 거야.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걷고 싶었던 거지. 할아버지, 태민이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려 했지.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게. 네, 할아버지. 서연은 시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아빠의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깨끗한 종이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보내는 시였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당신을 떠올립니다. 따뜻한 손으로 책을 건네주던 당신의 미소를. 만년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이 남긴 사랑입니다. 이 만년필처럼 영원한. 서연은 시를 다 쓰고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 씨, 이번 신춘문예에 시를 투고해 보는 게 어때요? 신춘문예요. 네, 서연 씨 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시가 그 정도 수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회장에게 이야기했을 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봐. 태민이도 내가 도전하길 바랄 거야. 할아버지,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니까. 서연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시 3편을 골라 투고했습니다. 모두 아빠를 떠올리며 쓴 시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시죠? 신문사 문화부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되셨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네,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뽑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시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으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재에 있던 회장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신춘문예에 당선됐어요.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니? 네, 할아버지. 회장이 서연을 꽉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어요.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왔습니다. 서연은 객석에 앉아 있는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서연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 박태민의 것입니다. 아버지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글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진실을 지키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쯤 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이 만년필로 저는 시를 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서재로 갔어요. 회장이 서연에게 만년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만년필 이제 완전히 내 거야, 할아버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주는 거니까. 회장이 만년필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박인호에서 박태민에게, 이제 여기에 박태민에서 박서연에게를 새겨야겠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나중에 내 아이한테 물려주렴.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 회장이 만년필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주름진 손이 젊은 손을 감쌌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봐줘서. 저야말로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할아버지가 아빠 이야기를 또 해주셨다. 아빠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책을 사랑했다고. 만년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다.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지키며. 서연이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할아버지도 만났고 글도 쓰고 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두 분 모두 사랑해요. 서연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 만년필처럼 영원히 기억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창밖에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서연의 앞에도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낡은 만년필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팔려고 했던 물건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줬습니다. 혼자였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는 언제나 아빠와 엄마의 추억이 함께할 것입니다. 박인호 회장은 70대 중반이 되어서야 손녀를 만났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 매일 저녁 서재에서 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아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회장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서연은 계속 글을 썼습니다. 아빠의 만년필로 시를 쓰고 소설을 썼어요. 언젠가는 아빠에 관한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했던 사람, 책을 사랑했던 사람,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회장의 머리는 더 휘어졌고 서연은 점점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녁마다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는 시간도 계속됐습니다. 만년필도 계속 사용됐어요. 서연은 만년필로 수많은 작품을 썼고 나중에는 작가가 됐습니다. 첫 소설집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에였어요. 아빠에게 바치는 책이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 회장이 왔어요. 서연아,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있던 거야. 태민이가 물려준 재능.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제 첫 책이 나왔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해 주시겠죠? 만년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이 만년필처럼 아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